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네. 법정에서 브라이언 코버거를 본 적도 있고 그의 셀카 모험도 봤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그가 교도소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로앤크라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아이다호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의 수감 번호는 16만 3214번입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 바깥에 나가 운동할 시간이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감방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 시간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버거는 현재 31세이며 메리 모건, 케일리 곤살베스, 자나 코노드, 그리고 이선 채핀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로 4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저희는 Row and Crime에서 이들의 무의미한 살인 사건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명한 현관 앞 사진이라고 부르는 그 사진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사진은 킹로드 집에서 4명이 칼에 찔려 살해되기 몇 시간 전 찍혔습니다. 그들은 큰 미식축구 경기를 앞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속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악이 캠퍼스 밖에 있는 그들의 집에 들어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살인 사건입니다. 누가 저질렀을까요? 수사는 몇 주간 이어졌지만 단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에게 이어질 단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해병대 문장이 새겨진 K-bar 칼집이었습니다. 그 칼집을 검사한 결과 가죽끈에서 단일 남성 DNA 프로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DNA가 범죄학을 공부하던 워싱턴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브라이언 코버거와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며칠 후 펜실베이니아의 특수기동대가 브라이언 코버거를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그의 부모님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가 무죄로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코버거는 혐의에 답하기 위해 아이다호주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이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는 2023년 1월 5일 레이턴 카운티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잘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앤 테일러는 브라이언 코버거와 함께 있었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녀의 검은색과 흰색 블레이저를 주목하세요. 곧 다시 볼 겁니다. 2023년 1월 같은 날 아이다호 주 경찰 수사관들이 레이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코버거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수사를 위해 코버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촬영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사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 촬영은 흔합니다. 이 사진은 브라이언 코버거가 레이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지급한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같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코버거의 하반신을 주로 보여줍니다. 이런 사진이 왜 찍혔는지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코버거의 손이 매우 빨갛게 보이며 그는 손을 집착적으로 씻는 습관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처음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오렌지색 바지를 입지 않은 브라이언 코버거의 다리 뒷모습입니다. 그는 그 사진을 찍을 때 교도소 슬리퍼도 벗었습니다. 좋아요. 2023년 1월에 찍힌 이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크리스 맥도널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강력계 형사이자 유튜브의 인터뷰 룸 진행자이고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콜드 케이스 재단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범죄를 조사합니다. 크리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해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이거 재미있을 거예요. 끔찍한 의미에서 재미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이야기할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받은 새로운 기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먼저 2023년 1월 5일에 아이다호주 경찰이 촬영한 이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사진들에서 흥미로운 점은 범죄가 저질러진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사진들을 찍는 이유가 브라이언 코버거의 몸에 있을 수 있는 부상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사진들을 보면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전신 기록 촬영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종류든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체포 직후에 바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처음 체포됐을 때 바로 사진을 찍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바로 했어야 했죠.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라면 그를 종이 보호복 같은 것으로 갈아입히고 그의 옷을 수거해서 사진을 찍고 모든 것을 봉투에 담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진들에는 눈에 띄게 보이는 심각한 부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진들 중 몇 장을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사실 첫 번째 사진은 아시다시피 브라이언 코버거의 다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브라이언 코버거의 옷을 완전히 벗겼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론 그 사진들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건 그의 사생활 침해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브라이언 코버거의 다리 뒷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진은 우리에게 공개됐죠. 거기에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의 온몸을 기록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아마 그의 발바닥까지도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 일이 발생한 지 30일 정도 또는 살인사건 이후 거의 그쯤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멍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신체 사진의 중요성은 칼이 사용됐을 가능성 때문에 치유 중인 상처가 있는지 찾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그 상처가 언제 발생했을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2023년 1월 5일 그의 첫 법정 출두와 같은 날에 촬영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앤 테일러가 입은 블레이저 때문입니다. 여기 그의 팔이 보입니다. 여기 약간의 멍처럼 보이는 게 있네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 말은 이 사진들은 범죄가 일어난 지 거의 2달이 지난 후에 찍힌 거예요. 이 사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제 말은 여기 쇄골 근처, 팔이 어깨뼈와 만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뭔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 변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멍이 들었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피하 출혈,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건 발생 거의 2달 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 반드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팔다리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손이나 그런 부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또 다른 멍이 있네요. 좋은 예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3번 첫 사진이에요. 그 전에 2번 이 있었죠. 저는 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에게 흥미로워요. 손이 아주 빨개요. 우리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계속 그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에서 봤고 그가 차량 관리국에 있을 때도 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그것도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손을 보세요. 이게 5번째 사진이에요. 이게 그의 팔이에요. 손톱이 정말 하얗죠.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앤 테일러가 입고 있는 흰색 장식이 있는 검은색 블레이저가 보여요. 배경에 있는 청문회에서 그녀가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에요. 아까 본 다른 사진으로 돌아가 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기 아래쪽, 그의 머리 근처 오른쪽 하단을 한번 보세요. 네, 저거요. 뭔가 피부에 파인 자국처럼 보이네요. 알겠어요. 저게 멍인지 파인 자국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손톱 자국과 맞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당신을 긁거나 잡아당긴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특정한 자국이 언제 생겼는지 알아보려면 의사가 이게 어느 정도 치유 과정에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죠. 그게 감염됐는지. 만약 피부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보인다면 그게 손톱 자국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또 손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손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여기 팔이 더 많이 나온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사진 9번, 10번이에요. 지금은 10번이고요. 그리고 사진 11번도 있어요. 손이에요. 그 사진은 정말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이 그렇게 중요한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손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하얗고 손톱 밑부분도 그래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의 손톱이 남자치고는 좀 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검지에 흉터 같은 흥미로운 자국이 있는데 그게 아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자체로도 그 상처는 다툼 중에 생긴 것일 수 있고 아직 치유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기 보이는 저 증거가 이 사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상처 자체가 아직 치유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그 남자가 장갑을 끼고 돌아다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손 자체와 손에 고여 있는 피를 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혈액 희석제 문제나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툼 중에 과도하게 멍이 든 것과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먹질을 하거나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혈관이 몇 개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그의 약한 손입니다. 만약 그가 오른손잡이라면 이 손이 약한 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타격을 가할 때 왼손이 방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칼의 종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가 실수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을 수도 있는 상처의 유형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본 광란에 가까운 공격 양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크리스. 이게 왼손이고 당신이 전문가시지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케일리, 불쌍한 케일리. 우리는 그녀의 이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머리가 심하게 손상된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침대에서 그녀를 예상하지 못하고 메리만 예상했다면 그녀를 보고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그는 지배적인 손인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왼손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또한 우리는 그가 복싱 등 운동을 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동안 케일리를 다치게 하기 위해 케이바가 여러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칼이 한 손에 있고 왼손으로도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궁금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가 침대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메디. 그리고 그는 메디 위로 몸을 숙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모두 발로 차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당신과 동의하는데 그녀든 그든 계속해서 두 피해자를 제압하려면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메디슨의 상처를 보면 알다시피 그것들은 매우 잔인하고 아주 빠르게 가해진 상처입니다. 그래서 케일리, 벽에 기대 있는 그녀는 이제 용의자가 그녀를 벽으로 몰아 제압하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벽에 가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케일리에게 다가가기 위해 메디 위로 몸을 숙여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일부에서는 이런 산발적인 광란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선의 방에서도 침대를 찌르고 있는 거죠. 그 환경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그녀를 공격할 때 바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집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래에서 발견된 것도 바로 그 과도한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난 상처는 아마도 치유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멍이 든 것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가 그녀를 움켜잡거나 목을 졸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목이 졸리거나 재갈이 물린 흔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 입을 손으로 막았고 그게 이빨 자국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무언가를 입에 넣었고 그가 그녀를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 당신이 했다고 말하려면 그 상처 자체에 대해 면봉 채취를 해서 뭔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후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그래도 수사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그게 11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목과 팔에 대한 다른 사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부상이나 DNA를 숨기기 위해 마을에서 장갑을 끼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의 오른손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당신이 제가 못 본 무언가를 볼 수도 있겠네요. 제 말은 이건 그냥 알다시피 피가 분명히 그 오른손에 고여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그걸 치유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어떤 종류의 혈액질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엄지손가락 아래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엄지손가락 아래에 여전히 심한 멍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손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 아래쪽에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사진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손바닥 안쪽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은 이건 14번 사진에 해당해요. 그의 팔 사진이 더 보이네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16번 사진이에요. 다시 그의 이두근 부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17번 사진, 18번 사진에서는 다시 그의 팔뚝이 나와 있어요. 18번 사진에서 그의 팔뚝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흔히 주사 자국이라고 하는 흉터가 보입니다. 그가 몇 년 전에 헤로인 중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의 왼쪽 팔을 보면 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가 헤로인을 사용할 때 주사를 놓았던 자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같은 팔을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20번은 브라이언 코버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죽은 깨 같은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21번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참고용 사진인가요? 우리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깁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그가 교도소 수의를 입은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에 레이토 카운티 셰리프 사무소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레이토 CSO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23번, 24번, 25번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에는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특별한 점을 보지 못하겠어요. 저는 몇몇 보고서에서 그가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걸 읽었고 사건 후 그의 얼굴에 약간의 긁힘이 있었다고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았어요. 여기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보고서에서 누군가가 그가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고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어떤 종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 치유 중인 상처들이 그때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제가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새로운 기록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들이 11월 말에 차량 수배령이 내려진 뒤 브라이언 코버거의 차를 찾은 것에 관한 거예요. 2명의 경찰관이 그것을 조회했어요. 그리고 1명은 실제로 그 아파트로 가서 차량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전에 젠킹스 서장님과 이야기했을 때 경보 내용에 차량 연식이 맞지 않아서 모스크바에 전화해서 봤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젠킨스 서장님이 2023년 1월 체포 후에 차량을 찾은 것에 대해 축하하고 칭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았어요. 그 조사로 시간이 낭비됐을 수 있어요. 크리스, 이 이메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젤라,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정말 큰 수사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우리가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는 식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알겠죠? 경찰관들은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들은 차를 찾았어요. 그들은 그 차가 있는 곳에 갔어요. 누군가가 그 차의 주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덧붙였어요. 연도가 틀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배 알림에서 맞았던 건 뭐였죠? 흰색 현대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것이든, 알겠죠?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예요. 우리는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그 이메일에서 범죄가 일어난 밤에 그 차량에 대한 영상을 찾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경찰서장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그들이 큰 실수뿐 아니라 완전히 망쳤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어떤 법 집행 기관에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옳을 때는 경찰을 지지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 사실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대중과 가족에게 실수했고 당신 말이 맞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차량에 등록되어 있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그 남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 밤 이후에 만약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 경찰서장은 결국 정말 큰 공경에 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어요. 좋아, 네가 그 차를 찾았구나. 일치하는 차가 있지? 응. 흰색이야? 응.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요. 좋아, 누가 소유자인지 알아봐. 그 사람을 인터뷰해. 그리고 그걸 모스코로 보내. 그게 적절한 절차였어? 크리스, 이제 브라이언 코버거가 차량 등록국에 있는 이 영상을 보죠. 이건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5일 후예요. 그는 번호판을 바꾸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워싱턴주에 새로 왔어요. 곧 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걸 살인사건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고 그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증인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얘기들도 했죠. 하지만 이 장면을 잠깐 들어보고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 뉴욕에서 오셨죠?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펜실베이니아 출신이에요. 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오셨군요. 네, 그랬죠? 네, 가족은 브루클린 출신이에요. 브루클린.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진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럴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베이 에어리어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할머니랑 아버지는 가족 패대로 엄청난 자이언트 팬이셨어요. 그런 것들 다 좋아해요. 하이킹이랑 캠핑도 좀 더 자주 하죠. 네. 어릴 때 꼭 캠핑을 다녔던 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캠핑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네.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어요. 당일치기 하이킹만 해도 정말 좋아요. 저는 아이다호에 있는 엘크 리버에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는 폭포가 있어요. 저는 몇 마일 정도 하이킹을 가곤 해요. 하지만 상단, 중단, 하단 폭포에 도착하면 정말 예뻐요. 저는 꽤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Elk River, 아이다호. 그 마을에는 하이킹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어. 그 한 곳에만도 정말 많은 작은 장소들이 있어. 또한 코트 오브 레인에도 가는데 아름다운 하이킹 장소가 많아. 흥미롭네.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재미있는 걸 찾는다면 그런 지역을 추천해. 그래. 사실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 나는 모터라이즈드 블루가 좋아. 포켓은 더 초록빛이라고 알고 있어. 여기가 초록색이 아닌 건 아니야. 크리스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데도 편안해 보여요. 그의 변호사들이 변론 심리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것이 우리가 사건 후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명심하세요. 이 시점에서 이 남자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4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범죄 현장에서 모든 긴장이 풀리는 그 해방감이 거의 그가 내적으로 자신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정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범행 현장에 계속해서 돌아가고 휴대폰 기지국 기록과 감시 자료에 그의 행적이 포착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쌓여온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의 환상이 드러났고, 즉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그는 그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정복인 셈이죠. 마치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사냥한 것과도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건 후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매력적이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는 자신의 성격에 카멜레온 같은 부분이 있어서 뭔가 친근함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대화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거죠. 아, 저도 야외 활동 좋아해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저것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 스카우트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건 그가 방문한 장소 사진을 보면 테드 번디가 갔던 캐스케이드 산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셀카를 찍었던 곳이 바로 뒤로는 테드 번디의 시신 유기 장소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일종의 준비 과정이지만 여전히 그의 환상의 일부입니다. 그는 절대 그 환상을 놓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을 살인 이후에 한 범주에 넣었기 때문이죠. 이봐, 나도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이 게임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기만적입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4명의 희생자를 학살한 지 닷새 만에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그냥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 보여요. 맞아요. 참고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네. 말 그대로예요. 크리스 맥도너,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앤서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중요한지, 누가 가장 중요한지 기억해야 해요. 그건 메리, 캐리, 이든, 그리고 젠나예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Law and Crime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앤젤렛 레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